그동안에 우리가 섹션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첫날은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책 PR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아마 유재용 우리 원장님이 계셨을 때 했던 방식이 지금도 그 수준까지 못 가고 있는 거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발전을 어떻게 시킬까. 둘째 날은 이제 그렇다면 민관 협력, 언론, 시민단체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공중, 시민의 시각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어떤 시대에, 그러니까 아젠다 세팅을 도저히 PR인들이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 이유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신문 방송 주도의 여론이 움직였는데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용자들을, 우리 시민들을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다음 정부가 지금 매번 정책을 만들 때마다 위기가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 대응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이제 우리 정말 거의 5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시는 유재웅 대표님이, 연구소 대표님이 이제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4회는 우리 법무법인의 윤용희 변호사님,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의 이화여대 진영주 교수님께서 사례 중심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전이 끝나면 잠깐 10분 쉬고 후반전에 가서는 토론 2분을 하시겠습니다. 이 앞에 계시는 조재영 대표님 그리고 박영숙 대표님 2분이 이제 토론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뭐가 가냐. 이번 토론은 우리가 발제하시는 분의 문제점이 뭔가를 지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창발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정부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렇다면 꼭 지금 선거기간이 되긴 됐지만은 앞으로 한국의 정부가 위기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견을 그래서 공진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 4시 정도 끝나고, 시간이 만약 모자라면 4시 20분까지 그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용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오늘 재난, 위기, 갈등, 정책, 소통, ESG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에 3번 한 걸 보니까 나름대로 주제가 명료한데, 오늘 하는 4번째는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저한테 주어진 타이틀이 재난, 위기, 갈등, 정책, 소통, ESG. 그 무슨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 재난, 위기, 갈등 아주 3가지를 묶으면 결국은 저게 위기로 우리가 모아지는 거 아니냐. 갈등 위기가 됐든 재난 위기가 됐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이런 걸 한 덩어리를 놓고 그 위기를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소통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ESG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주체가 우리 PR협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론을 위한 이론, 논의를 위한 논의가 아니고 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공허한 이론적인 얘기는 좀 가급적 삭제하고,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좀 느낀 거, 좀 지켜보면서 좀 느낀 거, 그런 거를 실질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때 뭘 드리면 좋을까? 한 25분 동안을 고민 끝에 2개 사례를 갖고 와봤어요. 하나는 정책 차원의 위기가 뭘까? 아까 우리의 갈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갈등의 위기로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형인 의대 정원 갈등, 의정 갈등을 정책 위기라는 차원에서 봤고요. 올 4월, 3월에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산불 아닙니까? 전형적인 우리 재난 위기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재난 위기와 정책 위기 2가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거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고, 그 토대 위에 어떻게 하면 정부가 좀 소통 능력을 좀 더 제고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음 주면 새로운 또 우리가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느낀 그런 제안 한번 여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정책 위기로 의대 정원 증원과 의정 갈등입니다. 딱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아마 1년 3개월 동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이슈, 그 다음에 이런 정부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을 전전긍긍하게 한 이슈가 저는 이 의대 정원 갈등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2월 6일 날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협과 이런 쪽에서 집단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는 바로 위기 단계 경계 발령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도 이게 뜨거운 감자구나 하는 거를 몰랐던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느꼈는데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는 걸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바로 19일부터 20일에는 전국민들이 집단 사직서를 하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정부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의료계는 다 빠졌죠. 그리고 정부는 한 달쯤 기다리다가 작년 5월 달에 그 이맘때죠. 2025년도 의대 정원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전공이나 이런 의대생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하고 해서 사태가 훨씬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의료계에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죠. 근데 대법원에서 6월 19일 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근데 의료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다 그냥 깔아 뭉개버렸단 말이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난 그 여름 지나고 9월 달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이때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이 9월 달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렇지만 사태의 진전은 전혀가 없었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그런 특별한 이런 비상기업이나 이런 시국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 답보 상태로 가다가 지난 4월 17일 날 한 달쯤 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종전 규모로 다시 되돌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사태가 좀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특히 의대생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했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해라. 그 다음에 24하고 25학년도 동시 교육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거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윤석열표 의료 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고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논란이 됐던 전공의들한테 특혜를 줘서 추가 어떻게 보면 전공의 수정 기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5개 의료원 제가 환영을 했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대다수 의료계 전공의들은 사태를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점 현재 이 사태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뭘까? 한 5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이런 의대 정원 조정 정책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도 못했다. 이 말씀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처음 작년에 이 정책 발표에 7, 80%가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야, 정부가 참 잘하는 거야. 모처럼 개혁이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1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 현재 의료계획 불복해서 언론에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백기투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하고 국정 본선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이 사안의 어떤 중대성과 폭발력 비교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약의 비상대책을 우리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기억만 하더라도 의료계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옛날 의약 분업할 때도 DJ 때인데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그 다음에 일반 양방과 한방하고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발력이 큰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갖고 있는 힘이 뭡니까? 환자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환자를 쥐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정부는 시종일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이런 사태에 어떻게 보면 미공책으로 대응하는 데 급급한 게 지난 1년 3개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도 야 니네들 이렇게 말이 안 돼 라고 의료계 얘기했는데 의료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깔아뭉개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 또 하나는 국민 여론이 무엇일까? 저희들 이제 홍보 소통에다 관심 많은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이 여론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가변적인 것인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7, 80%의 어떤 지지를 믿고 했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게 항상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응급환자 발생을 했지, 그 다음에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나의 어떤 건강이나 안전은 어떻게 되지? 그런 공포감이 사람들한테 깔리다 보니까 양비론 내지 아니면은 정부 비판으로 여론이 돌아섰다는 거죠. 그 정부는 이제 고립무원 상태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네 번째,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보았지만 우리가 실패를 했다. 실패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교훈도 많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프라이머리 스테이크홀더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라는 게 저도 이번에 놀랐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콩가루 집안처럼 뭐 입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누구를 의료계 창구로 갖고 얘기해야 될지가 어려울 정도로 의료계 구성 분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의료개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나이브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즉 이런 복잡다단한 의료계에 대한 구성과 속성에 대한 면밀한 어떤 분석과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어려운 난제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전에 의료계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안 되면 설득도 하고 그 과정이 국민들한테 좀 적나라하게 좀 많이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야 정부가 저렇게까지 애써서 하는데 의료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갑자기 뚝 던지듯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정부가 안 하진 않았겠지. 했지만 이런 부분이 사람들한테는 많이 간과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계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을 쥐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료계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는데 너무 국민 지지 여론을 믿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좌초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퇴로를 걱정해야 돼. 지금 우리가 퇴로도 못 잡고 있잖아.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싸움을 할 때는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우군이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우군이 없어. 정부 혼자 좀 남아있고 다 떨궈져 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좌초된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되돌릴까 퇴로를 확보하는데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은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이 사태가 이제 수습이 되겠지. 수습이 되고 나서 후유증도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의료개혁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좌초된 의료개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앞으로 의료개혁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앞으로 이제 정상화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계속 끌려가면서 원칙 없는 양보를 계속 거듭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뭐 연금부터 시작해서 계약해야 될 국가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할 때마다 형평의 문제, 특혜 논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한테는 뭐 정부가 거기를 양보하고 힘 없는 우리만 정부가 정하느냐? 이번 이 사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분야를 개혁을 하는데 두고두고 어떤 안 좋은 그런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지난 3월, 4월 우리 국민들 다 힘들게 했던 걱정했던 산불과 관련된 겁니다.
자연 재난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한 거를 쭉 집계해 보니까 소실 면적이 서울 면적의 1.7배에 해당되는 약 대로 한 12만 5천 이런 헥타르 정도 됩니다. 31분이 돌아가셨고 51분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뭘까? 전부 다 평년보다 아주 고온했다, 건조했다, 강풍이 불었다, 거기다 성무계획이나 이런 쪽에 더 실화가 있었다. 이런 게 이제 겹쳐갖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자,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산불 관련돼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지? 쭉 살펴보니까 크게 많은 전문가들이 4가지 분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다. 우리 위기 관리할 때 제일 좋은 건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산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초기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 대비. 이게 산불뿐만 아니라 우리 관심 있는 이쪽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네 번째, 인력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대형 산불은 자연 재난과 인재가 결합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불일수록 다른 어떤 위기보다도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장비나 시설,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소통이나 이런 피할과 관련된 부분이다. 아까 제가 몇 덩어리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지, 초기 탐지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지, 주민 참여와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지, 이런 게 다 홍보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느 위기보다도 이런 재난 위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년 봄만 되면 우리 걱정하잖아. 이렇게 반복 가능성이 어느 것보다 높은 위기다. 그래서 이런 위기일수록 올해 우리 교훈을 잘 살려갖고 시스템과 매뉴얼과 운영을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2가지 사례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중요한 거는 이 사안을 포함해서 우리 관통하는 이런 정부의 어떤 소통 능력 제고를 위해서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6가지 제 생각이자 하나의 문제제기 차원의 어떤 의견을 좀 드립니다. 배우 선생님들 또 의견도 제가 좀 듣고 싶고요. 첫 번째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어떤 아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든 자연재난이든 이런 정책 위기 실패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겠다. 이 성찰이 왜 우리가 발전이 있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대 정원 조정 정책이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 안 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형적인 이런 실패 원인에 대해서 자, 발표하기 이런 정책이 이렇게 궤도를 이탈해서 이렇게 3000% 빠져서 가버렸다. 그렇다면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돼야 앞으로 이런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범할 이 차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이 순항할 수 있지. 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겪었던 걸 또 반복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성찰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보건복지부죠. 물론 청와대도 다 관련이 다 되어 있지만, 자, 그러면 이런 성찰의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복지부보다는 조금 더 중립적인 기관, 예를 들자면 국무조정실 아니면 감사원 이런 쪽에서 한번 실시해서
과연 뭐가 문제 있는지를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감사원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감사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좀 더 경직적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국무조정실에서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서 이 사안을 모든 정부 부처의 또 공직자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까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신호찬 교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머가 한 40-50년 정부에서 일할 동안 그 전과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걸 비슷한 걸 느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정부가,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에 이런 정부가 쭉 보다 보면은 그 정부가 그래도 소통도 좀 잘하고 정책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런 학계에서 우리 오랫동안 이쪽 분야를 보고 있는 우리 신호찬 교수님 같은 분이 보기에도 왜 이 분야가 이렇게 발전되지 않고 계속 도돌이표처럼 맴돌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하면서 시스템서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바꾸면은 차기 정부나 정부의 어떤 소통 능력이나 이런 게 달라질까? 이런 궁금증이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일은 결국 사람이구나. 즉 홍보나 소통이 됐든 이 일하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시스템과 매뉴얼이 바뀐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 다수의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위기 이거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해야지. 그거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만들어야지, 매뉴얼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매뉴얼 갖고 있는 정부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 만들어서 캐비넷에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죽어있는 매뉴얼이지. 이게 죽어있는 매뉴얼이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게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지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즉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 시스템과 매뉴얼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라든지 스테이크홀더라든지 이런 게 동태적이고 변화무쌍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아까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람은 뭐냐? 결국 이런 일을 하는 공직자나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기관이나 사람 쪽에서 바로 뭐냐? 늘 실효성 있는 실제 상황에 준하는 이런 어떤 사안을 놓고 부단히 훈련하고 학습하고 해서 그거를 몸으로 체화시켜서 앞으로 정책을 기반하고 추진할 때는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돼. 이 문화가 정착이 돼야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신뢰도 가고 그게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시스템 만들고 매뉴얼하고 이것만 반복해서는 달라지기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이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장차관의 중요성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차관은 정무직이죠. 장차관들이 대부분 공무원 출신도 있지만 해당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과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장차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장차관은 일반 조직으로 치면 CEO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업에서 CEO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관리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CEO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런 공공기관의 CEO들은 바로 뭐냐? 그 전문성 때문에 그 자리에 왔을지는 몰라도 소통이라든지 이런 위기관리가 됐든 이런 마인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관료조직이나 거기에 얹혀서 한 1, 2년 하다가 가고 말아버린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차관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업무의 전문성 못지않게 소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잘해야 그 부처가 성공하고 장차관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지원도 하고 해서 어떤 변화를 하느냐? 장차관 취임하면은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해요. 어떤 걸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어떤 넥타이를 매면은 카메라에 좀 잘 받지? 뭘 하지? 아니면은 무슨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지? 물론 이런 스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이미지 메이킹을 뛰어넘어서 어떤 내 업무와 관련된 어떤 위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고 어떤 메시지를 갖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장차관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공직사회의 어떤 문화가 달라지지,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장차관 와갖고 그냥 잠깐 1-2년 있다가 왔다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은 공직사회 문화가 달라지기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하여튼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의 이런 장차관들이 결국은 이런 소통 마인드를 어떻게 장착하느냐가 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를 놓고 본다면 이런 정책 공부를 총괄하는 게 현재로 저는 문체부죠. 소통실이라는 데가 있고 각 부처의 대변인실이 있고 각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일반 국민하고 접점이 되는 일선 부처의 소통 능력 향상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안 해온 건 아니에요. 사람들 쭉 모아놓고 홍보란, 위기관리란 해서 집체식 교육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저는 결과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각 부처에서 요청을 하면 문체부가 그걸 받아갖고 이런 PR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광고회사에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홍보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서 서비스해주는 이런 거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건 바로 뭐냐? 현재 정부 조직법상의 정부 정책 홍보를 총괄하는 게 문체부 소통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찾아가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2-3개 이런 PR 에이전시하고 협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어떤 이슈가 터지거나 이슈 발생 조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팀을 기동 타격대처럼 보내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과 이런 홍보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순조롭게 잘 안착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서비스지, 남의 거 받아서 그냥 뭐 하나 페이퍼 하나 던져준다? 이거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 공고를 총괄하는 그런 조직이 정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용한다면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그 서비스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5번째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당근이라고 한다면 저는 채찍과 관련된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매년 각 부처가 정책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문체부가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문체부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하고, 그 중에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문체부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이 부분을 각 부처가 좀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각 부처에 어떻게 보면은 서열이라든지 순서나 이런 게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왕한다면은 의미 있게 좀 해야 되겠다. 현재 하는 거 보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주로 실적 중심의 정태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저 부처, 저 정책이 과연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는지 하는 체감도와 이 평가하는 지표가 항상 제대로 일치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좀 일치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그러면 평가의 대상, 기준, 방식에 있어서 어느 거를 몇 건 했는지 이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체감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바뀌면 좋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각 부처가 홍보를 신경 쓰는 이런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런 쪽에 사실은
그 인력이나 사용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기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냐면 기재부가 합니다. 그 기재부가 평가해서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보너스를 몇 퍼센트 준다든지 아니면 기관장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런 정책 공부가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기관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할 때 거기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이런 어떤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그런 공공기관도 전반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거기에 투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정부에는 이런 걸 좀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아까 주제에 ESG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한 측에서 여러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아주 탁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홍보와 ESG 연계입니다. 우리가 위기 관리를 놓고 볼 때 제일 좋은 위기는 뭐라고 합니까?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지않게 위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거는 일 터진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잘하는 게 저는 진짜 잘하는 위기 관리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소에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평소에 ESG 잘하는 겁니다. 즉 ESG를 잘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소비자나 대중들한테 그만큼 신뢰 자산을 축적해 놓는다는 거죠. 그 우리가 알다시피 말 그대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런 the benefit of the doubt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속단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신뢰받는 조직이 만약에 위기에 직면했다. 아, 쟤네들이 저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관용 이런 걸 갖고 지켜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바로 ESG가 매우 중요한 이런 포인트다. 근데 ESG가 옛날보다 우리가 관심이 조금 줄어든 게 요즘에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과성으로 하고 말고의 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뢰자산을 축적하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ESG 그거는 주로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저는 중앙행정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 및 공공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ESG 어떤 좀 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어떤 측정 지표도 좀 개발을 하고 이거를 아까 홍보 평가가 됐든 뭐 이런 쪽에도 좀 더 반영하는 이런 어떤 제도가 함께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홍보 마인드, 소통 마인드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국민들한테 또 신뢰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30분 돼서 제 말씀을 이거로 줄이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 다른 기회에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율촌의 윤용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15분 배정 받아서 지금 3시까지 제가 시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하면 좀 더 시간을 써보고요. 분위기 신나지 않다 그러면 다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방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좀 됐는데요. 저는 여러 키워드 중에 그래도 오늘 ESG라는 키워드 그리고 소통 그리고 이런 또 소통의 실패 뭐 이런 키워드를 봤을 때 제가 했던 업무나 관련된 것들 중에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컨셉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ESG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뭐 이런 뭐 홍보로 대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정말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기업도 있고 또 ESG 경영이라고 해서 회사의 어떤 경영 체계를 바꿔야 되는 이슈로 보는 기업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움직임들과 관점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어떤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ESG로 해서 기업들이 우리 회사가 회사 엔터티 자체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제품 서비스가 ESG 또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좋아요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고 또 어떤 경우에는 ESG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숨기고 싶은 게 당연히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뭐 PR, 뭐 소통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과도하게 행동했을 때 ESG 워싱이다, 그린 워싱이다 그래가지고 언론의 비판도 받고 실제로 언론의 비판에 더해져서 소송까지도 간 케이스들이 꽤 있어서 저는 ESG 워싱 또는 그린 워싱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들으시고 오히려 우리 PR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메일도 참고해서 연락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인트로로 제가 그린워싱이라는 상황, 그린워싱 리스크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예상은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린워싱이라는 말들은 최근에 ESG 때문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일단은 그린워싱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는 뭐 법령이라든지 공적인 문서에 오피셜리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아니고 굳이 찾아보자면 그러니까 유로피언 커미션에 있는 이제 메모랜덤에 이제 모호한 환경에 관한 주장 또는 적절히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한 환경에 관한 주장이라고 나오고요. 근데 직역을 해본 겁니다. 이해는 되실 거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이런 그린워싱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법령으로 무엇인가 규제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일부 프랑스라든지 사례를 가져왔지만 영국 포함해서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그린워싱은 꼭 막아야 돼라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왜 그린워싱을 하려고 하지? 그 모티베이션은 무엇이지? 라는 관점에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지금 우리 어떤 PR 서비스를 사용하는 니즈가 있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일 수도 있고요. 이제 대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협력사일 수도 있을 텐데 이 기업들한테 어떤 이제 그 문제 상황에 처해 있냐면 이걸 제가 ESG 생태계 또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상단에 있는 정부로부터 국내 법령에 근거한 여러 가지 규제들, 정부 규제, 공적 규제를 받아왔고 그 법을 잘 컴플라이하는 것이 너무나 기본이었고 강조했던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환경법, 공정거래법 등등등. 그런데 이제 ESG라는 운동장에서는 생태계에서는 정부도 중요하지만 정부 외에 다른 프라이빗 엔터티들이 중요합니다. 그 프라이빗 엔터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갑님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갑이라는 말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님들인데 예를 들면 우리 주식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을 사주는 유럽의 고객사, 그리고 우리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 단체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결국 이제 프라이빗 엔터티들 우리한테 선한 의미의 갑질, ESG 측면에서 잘하는 압박이니까 갑질을 할 수 있는 갑님들의 요구의 교집합은 뭐냐면 여기 제가 요약해 드렸지만 결국은 너희들 회사의 스트럭처 자체가 너희들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자체가 지속 가능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지속 가능한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지속 가능한 회사한테 투자하고 싶고 지속 가능한 상품이면 우리가 돈을 더 주면서도 사고 싶으니까 계속 그런 압박들이 갑질들이 있는 거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더 연임하려면 그리고 우리 주가를 올리려면 우리 제품의 매출을 올리려면 결국은 우리 회사가 ESG 측면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ESG 측면에서 좋아요라고 욕심내서 홍보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또는 ESG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숨기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인데 이제 그런 행동들을 이제 사회에서는 그린워싱이야, ESG 워싱이야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그것들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고 그쵸.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제 그린워싱이 이루어지는지 관련해서 일단 요 장표는 이제 이 그린워싱이라는 어젠더에 대해서 공정위, 환경부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규제를 행사하겠다라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근거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지침들이 있고요. 환경부는
여기 환경기술산업법이라는 근거 법령이 있고 그 관련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규제 같은 경우는 서로 정부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이슈는 환경부하고 공정위가 경쟁이 붙어서 열심히 본인들이 하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표시광고법에서 결국은 거짓 과장, 기만적인 거, 부당하게 비교하는 거, 비방적인 표시 광고 행위, 이런 행동들을 금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은 이런 행동들을 이제 그린워싱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소관 법령에서도 유사하게 이런 행동들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이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에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인데 제품의 환경적인 캐릭터, 어떤 성격과 관련돼서 표시 광고 행위한 행위 관련해서는 이제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약간 어려운 문제가 그러면 제품의 환경적인 성격과 관련된 그린워싱 행위의 경우에는 이 두 법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보수적으로 둘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실질적인 케이스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한 7분 동안. 먼저 국내 사례 중에서 공정위가 실제로 처벌했던 케이스인데 테슬라 케이스입니다. 테슬라가 뭐라고 이제 표시 광고했냐면 우리 차는 일회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 가능해요. 15분 내에 최대 500km, 300km 충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되 다만 이런 슈퍼차저의 어떤 종류나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가능한 것처럼 이제 써놓은 거죠. 두 번째, 우리 전기차 사용하면요 5년 동안 휘발유차보다 연료비 500만 원 저감할 수 있어요 라는 문구를 썼어요. 어떤 그 데이터나 근거는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썼을 텐데 근데 이제 아마 뭐 누군가 신고했겠죠. 소비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다음에 공정위가 조사해서 우리가 파악한 팩트, 진실은 뭐냐면 야 니네가 표시한 주행거리는 니네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상온에서 주행 가능한 거리에 불과하던데 야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 겨울에 10도, 마이너스 10도, 20도인데 그때 주행거리 훨씬 짧아지잖아. 뭐 이거 그러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이렇게만 적어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에서도 저 조건이 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오해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따라서 거짓 과장이야. 또 하나 니네가 얘기했던 이제 이 저감이라는 수치는 니네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운전자들의 구체적인 사용 환경 그리고 얼마나 이제 저속이냐 보속이냐 뭐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만 적어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선 테슬라 전기차만 사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휘발유 차에 비해서 이만큼 저감되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기만적이야 그린워싱이야 해가지고 그 광고 중지하세요 과징금 27억 원 내세요 라는 이제 처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어쨌든 이런 친환경적인 속성이 강조되어야 많이 팔리는 전기차 같은 것들 경우에는 그린워싱 규제 맥락에서 규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케이스 2개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건 저 퀴즈도 될 거예요. 보시면 이제 근거 법률은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법령이고요. 영국의 ASA라는 이제 자율적 심의 단체, 뭐 일단은 규제 단체라고만 상정해 볼게요. ASA에서 제재한 케이스인데 광고 문구를 볼까요? 재밌습니다. MG 자동차라는 자동차는 전기차 앤드 하이브리드 차를 광고하면서 제로 에미션, 그러니까 탄소 무배출 차량입니다 라는 문구를 썼어요. 비교해 보세요. BMW는 하이브리드 차는 아니고 전기차에 대해서만 탄소 무배출 차량입니다 라고 광고했어요. 그러니까 포드는 전기차에 대해서 탄소 무배출 주행, 그러니까 제로 에미션 드라이빙입니다 라고 했어요.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규제기관에서는 포드 이 두 개는 혐의 있음, 잘못했음이라고 판단했어요. 왜 그랬는지 여기 답이 있긴 하지만 살짝 눈을 감으시고 왜 이 차이가 생겼을까? 밑에 답 보지 마세요. 한번 5초간 시간을 드려볼게요. 왜 그랬을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중고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답인데
우리 고개를 끄덕이셨던 선생님 한번 말씀 주실까요? 왜 포드는 무혐의 받았나요? 너무 적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말 그 디테일하게 운전 중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고 네, 그런 특징적인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허위 가장 정보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을 표현하자면 일단 제가 제일 나쁜 회사부터 지적을 할게요. 그 MG 자동차 얘네는 내부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탄소 무유출만 쓸 수 있나요? 하이브리드는 휘발유로 돌리잖아요. 조금 돌릴 뿐이지. 휘발유 근데 이거를 하이브리드 차량에 탄소 무유출을 썼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에요. 아주 그냥 이건 나락으로 가고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럼 이제 BMW 케이스를 볼까요? BMW는 혐의 있대요. 그런데 포드는 혐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로 생각을 해보면 포드는 왜 무혐의냐? 포드는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제가 포드 자동차의 이제 담당 파트너라고 그 담당 변호사라고 한다면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전기차 할 때 제로 에미션이라고 쓴 것도 아니고 저는 제로 에미션 드라이빙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전기차를 드라이빙 할 때는 에미션이 안 나오는 거, CO2가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맞네.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포드는 BMW는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은 제로 에미션이라고 써버렸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내가 그 전기차라는 제품과 관련해서 원료를 구매하고 부품을 사고 제조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에미션이 절여 나오지 않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드라이빙이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교적일 수 있겠지만 파고 들어가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여서 아마 이제 포드가 그런 걸 고려하고 드라이빙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썼다 그러면 정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는 거죠. 잘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지금 그린워싱 또는 이런 맥락에서 기업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어떤 환경과 또는 ESG와 또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서 어떤 소통을 할 때 표시 광고할 때 그 내용이 너희들이 광고하고자 하는 소통하고자 하는 그 상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참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면 그 문구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처럼 참이 아니다 그러면 참이 되는 그 구간이 어디지? 온전히 그러니까 드라이빙하는 구간만 참이다라고 하면은 이 드라이빙이라는 문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조건을. 다시 말하면 일부 단계에서만 해당한다 참이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일부 단계를 그 조건을 명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많이 타실 텐데 영국 ASA에서 또 제지한 사례인데요. 구글 열심히 한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프랑스 회사들이 ESG들이 많이 논의되니까 뭔가 좋은 얘기를 막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에어 프랑스는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여행이라고 광고를 썼고요. 루프트한자는 녹색 운임. 녹색 운임이 뭘까? 어쨌든 에티하드는 Environmental Advocacy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무나 좋은 얘기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신고가 들어왔고 이제 ASA가 각 이제 회사의 이제 법무 담당자한테 레터를 보냈죠. 이게 너희들 어떤 의미로 쓴 건지를 설명해 달라. 그리고 그 팩트에 대한 것들은 증거를 가지고 실증을 해달라, 증명을 해달라. 우리가 납득하면 무혐의, 납득하지 못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라고 레터를 보냈어요. 했더니 어땠을까요? 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말 대잔치를 했는데 이게 이 좋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좋은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better, 왜 서스테이너블한 거야? 너희들 여행은 왜 예를 들면 대한항공에 비해서 better야? 왜 서스테이너블이야? 라고 했을 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좋은데요? 너무 혼나야 되겠어. 그러면 또 하나 그린페어즈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녹색운임이야? 야 그러면 대한항공은 갈색운임이고 너희는 녹색운임이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등등등.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면 실증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구와 관련해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증할 수 있어야 되고 실증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구구절절 많은 것들을 써야 되면 그 옆에 병기도 하고 혹시 다 기재하지 못한다 그러면 클릭하면
해당되는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 같은 것을 적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가이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분만 제가 쓴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PR 소통을 하면서 그린워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린워싱을 왜 그렇게 정부에서는 싫어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까 강조하진 않았지만 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매출액의 2% 이하 과징금 그리고 그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로 규정할까라고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은 거짓말, 블러핑, 과장 이런 거에 좀 관대하잖아요. 원래 PR이라는 게 원래 소통이라는 게 약간의 그런 과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잘 먹히는 거지. 그런 거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막으려는 걸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면 뭐 예를 들면 현대차로 해볼까요? 현대차가 아니요. 또 현대차가 고객이니까 안 되겠다. 식품회사, A 식품회사 해볼게요. 식품회사가 그린워싱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우리 제가 만만하게 느껴지는 우리 대학생 우리 위원장님 누가 피해 보나요? A 식품회사가 그린워싱을 했어요.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피해 보는 사람 또는 뭐 회사 네. 고객이 제일 오 80점 나머지 20점을 채워보세요. 또 하나는 누굴까요? 힌트 조금만. 힌트를 조금만 주시면. 힌트를 힌트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일단은 소비자 맞아요. 소비자가 소비자들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제품을 사면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 한국의 이런 공정거래법, 소비자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경쟁 사업자예요. A 식품회사가 이렇게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장난쳐가지고 많이 물건을 팔아버리면 B 식품회사는 더 어떻게 보면 좋은 품질에 더 낮은 가격의 제품에도 불구하고 못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보호, 경쟁 사업자의 보호, 조금 더 그 말을 확대하자면 이 경쟁, 시장에 대한 보호도 있는 거죠. 시장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막아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 어떤 정부의 의지 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질의응답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식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제목으로 정한 ESG 관점 재난위기 정부 대응 전략. 사실 저는 그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전에 그 오리콤이라는 광고 회사에서 약 17년 지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 때문에 제가 이제 또 개인 사업도 좀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리콤에서 가장 오랫동안 했던 그 클라이언트가 유한 킴벌리, 그다음에 우리강산 푸르게 이런 쪽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강산 푸르게 캠페인을 기억하십니까? 요즘 젊은 대학생들은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유한 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는 상당히 유명한 캠페인이었고, 그 우리강산 푸르게 캠페인 때문에 유한 킴벌리의 기업 가치가 무지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유한 킴벌리가 지금 있는 사무실이 어디인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롯데타워요. 예, 롯데타워 29층에 있습니다. 롯데타워 29층에 유한 킴벌리가 가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 롯데타워가 좋은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1년간 임대료를 무료로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우리강산 푸르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브랜드도 있지만 그 브랜드 파워가 그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우리강산 푸르게 인연으로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했는데, 1998년에 설립된 생명의 숲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생명의 숲은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꾸자 하는 이제 파지티브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인데 제가 거기에서도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감사이사 등등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나무, 숲, 그 다음에 이 지속 가능성, ESG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고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ESG 관점에서 제가 이 제목을 정해 여러분들한테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그 유재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불이 났는데 이게 LA 이외에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는구나 하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관여했던 그 생명의 숲이라는 어떤 그 시민 단체가 그동안 엄청나게 나무를 심었고 생명의 숲과 같이 함께 어우러진 많은 어떤 시민 단체들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 심은 것에 몇 배 이상이 그 산불로 해서 없어진 겁니다. 차라리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보다 산불 예방 운동을 더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희망을 갖고 다시 지금 또 새로 나무도 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해안 그 산불로 인해서 특히 이제 그 노약자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신 것들을 보면서 또 야 저것도 노약자에 대한 재난은 좀 특별해야 되겠다. 재난 대응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지난 14년 전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엄청난 어떤 그 쓰나미에 의해서 그 동해안 그 일본 동해안 일대가 완전히 휩쓸리고 파괴되었던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그 끔찍한 그 광경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거의 40.5m 그러니까 아파트 한 13층 높이 규모의 그 엄청난 그 파도가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한국에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떤 그 재난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겪은 경제적 재난, 전쟁 재난 많은 재난이 있지만도 이 동일본 이 재난은 완전히 그때 당시에 그 거의 일본 사람들이 거의 멘붕이었을 것 같고 정부도 정말 정신 차릴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난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대규모 쓰나미로 완전히 그 해안 지역이 초토화됐고 사실 제가 사진 자료를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었는데 이걸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재난입니다. 지진 규모 그 매그니튜드라고 여기 M으로 표시하는데 9.0 그리고 쓰나미 높이가 40.5m 그리고 이제 그 22,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2,000조 이상 피난 민수가 47만 명 이상입니다. 과거 14년 전 거를 왜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하냐면 다시 봐도 너무 끔찍한 어떤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끔찍한 거기에 있어서 아까 이제 저기 우리 정책은 피할로 완성된다는 저 말이 딱 와닿는 게 일본 정부가 모든 어떤 정책들을 다 오픈해서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얻을 수 있는 거죠. 일본 정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를 했고 이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핵심인 신뢰를 형성하고 공감을 유도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이 3대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 특히 이제 국민들한테 협조 요청하는 것을 엄청나게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관리를 지금 총지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믿어달라 하는 그런 어떤 신뢰를 호소하고, 메시지가 아주 짧고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 당시 그 책임 장관이었던 에다노 유키오라는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쓰나미 재난이 나자마자 바로 앞에 나서 거의 105시간을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이 대국민한테 이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105시간이 보니까 만 4일이 지나고 4일 동안 잠도 한숨 안 자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작업복 차림으로 국민과 연대감을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 최고 인기가 있었던 그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에다노 장관의 대응 이 상황은 그 리더십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례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향후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또 세계 각국이 제일 궁금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했고, 방사능 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슴지 않고 그 우려를 인정하고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는 것. 굉장히 이 투명성이 이제 제가 이제 상당히 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어떤 국제사회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 국무조정실장의 얘기입니다. 전례 없는 재난과 위기 앞에 있다. 국민 여러분 협력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대응하고 있고,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냉정하게 행동해 달라는 동참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도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 우리 정말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일본 지진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ESG란 무엇인가? 정확한 것은 ESG 재난 대응이란 무엇인가? 그걸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ESG 재난 대응은 환경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후 위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방법이 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의 환경이고,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부 혼자 아니면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동참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 재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사회적 측면이고, 정책 투명성, 그 다음에 위기관리 체계를 확보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책임 경영을 하는 것, 이게 거버넌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그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재난 대응은 단순한 물리적 복구가 아니라 ESG 기반의 지속 가능한 회복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 회복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지진 재난 이후 일본 정부는 어떤 식으로 정책 변화를 했을까요? 이 ESG 차원에서 정리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환경 측면에서는 그 일본은 원자력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때문이죠. 그래서 독립적인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국제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했습니다. FIT라는 고정 가격 매입 제도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은 특혜를 주는 그런 정책을 확대를 했고, 에너지 믹스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이면서 LNG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원자력 발전을 더 강화했을까요? 줄였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세계적인 어떤 지탄도 있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정서도 있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줄였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정책이 원자력 발전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도표에서는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을 8.5% 비중에서 20% 비중으로 늘리는 정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22.9%였는데 204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화력은 68.6%에서 30%로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에너지 정책을 지금 정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난 그 대선 후보들의 어떤 정책에서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이 어떠니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그 지난 전 정부에서의 그 원자력에 대한 어떤 그 부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일본의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이후에 일본의 이런 어떤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의아해하면서도 이것은 우리 한국 정부가 이 어떤 새로운 정책을 설정을 할 때 한번 참고를 해볼 그런 내용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그 지역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금도 ING인데 중장기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재건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제 방사능에 대한 문제는 ING인데 그 방사능 환경 오염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 투명하게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지난 그 산불 때도 동해안 산불 때도 그 많은 어떤 시니어들이 대피를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취약 계층이 젊은 계층보다 더 많이 사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령자 장애인들의 재난 대응을 위한 특별 지침을 마련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및 역할을 재정을 했고 사실 매뉴얼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재용 교수님은 얘기했는데 그래도 과학적 기반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전면 개정을 시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CSR 보고서 의무화, ESG 정보 공개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재난을 겪은 일본 그리고 일본의 어떤 재난 대응에 대한 정책 변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뭔가 이제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할 때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지금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촉진. 저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는 저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저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탄소 중립 저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동참해야 될 문제인데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를 하겠다 하는데 이제 저것이 너무 과도하면 안 되고 현실성 있게 설계를 하고 또 강력히 이행을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의 세계 제1의 강국이고 또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독립적인 안전기구 지금 있습니다. 이 안전기구가 더욱 감시를 강화해야 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서 이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이것을 구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자연 기반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강한 도시, 생태계 보건 기반의 재난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민하고 투명한 재난 정보 공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된다. 오늘 이제 얘기하지만 이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매뉴얼을 새로 짜야 된다. 얘네들을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그 재난 시 이 취급해서는 얘네들을 구할 수가 없고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응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반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정부와 기업, 지난번 유재훈 교수님도 지난번 발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도 정부와 기업의 ESG 통합 전략이 추진돼야 됩니다.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정책, 규제 프레임워크로도 통합을 해야 되고 정보 공개 강화와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사전 예방적 리스크 관리 체계, 그것을 과학적 기반으로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재난 시 소통 전략의 핵심 원칙은 바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일관성, 그 다음에 다채널 커뮤니케이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원칙 속에서 이 정책 조정 플랫폼을 운영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지금 그동안 많이 와봤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한 정책 설명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운영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략은 신속 투명한 대응 원칙, 그 골든타임 확보를 해야 된다. 위기 초기 한두 시간 내에 공식 메시지를 발표해야 된다. 팩트 기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팩트 기반.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메시지 창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의 통일된 중심 메시지로 전달해야 되고 사람 중심의 이야기 구조로 설득을 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함께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집단 정체성 강화 메시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재난,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트럼프 정부의 이 자국 중심의 이런 어떤 세계적인 질서가 어찌 보면 재난입니다. 관세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하는 이런 재난에서 사실 재난은 피할 수가 없지만 준비하면은 그만큼 재난의 피해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예방이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선호 교수입니다. 네, 오늘 사실 이런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특히 정책은 PR로 완성된다라는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PR 협회에서 세미나 하시는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PR 학회가 함께 같이 하고 또 후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라서 이게 PR 협회 또 이제 PR 학회의 학자들이 오셔서 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역사적으로 앞에 신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협회랑 학회랑 굉장히 긴밀하게 PR계를 이끌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PR이 특히나 더 학계랑 실무랑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돼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사 이제 다른 영역보다 특히 이제 공적 가치 측면에서 오늘 주제로 하는 ESG나 정책 관련 측면에서 위기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역사적인 중요한 사회적인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 남은 또 시간 동안에 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세미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지금까지 다 쌓아와 빌드업이라고 해서 빌드업. 네, 자, 해서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후반부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재영이라 합니다. 발자신 분들의 그 좋은 그 분석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도착해서 이제 그 ESG가 한물 간 거 아닌가? 너무 유행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그 스타디한 것에서 보면 이 ESG 인덱스의 이 점수값이 CSR 그 지수하고 한 87% 정도 그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신뢰성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 그리고 평판에 대해서는 74% 정도, 99% 유의 구간에서 상관성이 있었다 하는 것은 ESR이 우리가 과거에 PR이 오랫동안 왔던 명성이나 평판, 신뢰, 이런 사회공헌 이런 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걸 대변하고 있고, 또 시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요한 척도로서 당분간은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위기 관리에 대해서 그 발제하시고 또 그 교훈들이 ESG로 어떻게 묶여갈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다음 같은 맥락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또 저희 팀이 스타트에 한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 제가 ESG 지수를 스타디하면서 이게 그 매출에 상관도가 얼마 되나, 알스케아가 얼마 되나 하고 스타디했을 때 매출의 39%를 그 시그마 그 범주에서 유예했다고 돼 있고, 또 매출이익에는 28%, 그리고 PER에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만 PBR에는 10% 정도 유의했어요. 그래서 주가에도 그 ESG가 유의하다 하고 저희 이제 스타디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PR 활동들이 이 ESG 척도로서, 평가 척도로서 쓸 수 있는 그 개념이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위기 왜 하면은 이제 그 사례가 한번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그 말씀들을 하시다가 제가 거의 한 20년 전인가요? 그 인삼공사에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또 임직원들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평가와 리뷰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이제 위기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하고 그럴 때 들은 얘기는 우리 인삼공사의 그 기능직조차도 받는 연봉이 대기업보다 훨씬 많아서 우리 굉장히 투명하고 그런 쉽게 금전적인 유혹이 되지 않아. 그래서 아마 임직원에 대한 위기는 별로 없을 거야.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가 올 수는 있지만 임직원에 대한 위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상공사가 도대체 연봉이 얼마나 세게 이런 얘기까지 하지? 이랬었는데 한 2년 지나서 인상공사 대표가 그 뇌물 사건에 연루돼 갖고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이 임직원들의 트레이닝도 중요하지만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 하는 걸 깨달았는데 이 위기가 이 그 의료 그 이슈도 이게 좀 그 위기관리상의 시스템의 문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 굉장히 그 프레지던트의 문제이지 않나 이런 그 느낌을 가졌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할 때도 뭐 유럽의 학자들이 위기관리나 리스크 하위 정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했지만 지금 이거는 상위 정치나 중위 정치의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제도와 그 조직을 위기관리에 잘 단련시키고 세팅을 해놔도 왜 정치적인 위에서 오는 이런 이슈들을 걷잡을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뭐 이런 사실 우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기업에서도 웬만한 이슈들은 사실 조직에서 헤쳐나가지만 오너의 이슈나 이런 것들은 뭐 기업의 흥행에 그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상위 정치의 시대가 아닌가? 그걸 위기관리나 리스크를 하위 정치의 세계로 볼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디벨롭이 좀 많이 중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거버넌스의 리더십이나 거버넌스의 교육이나 거버넌스의 매조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체계화돼서 거버넌스의 어떤 액션에 대해서 체킹이 되고 리뷰가 되고 평가가 될 수 있는 상위 개념까지도 제도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 P&G 싱가포르에서 P&G가 뭐 글로벌에서 아시아에서는 다 1등인데 한국에서만은 2등이고 3등이고 너무 괴로워. 근데 위기관리가 여기 너무 어려워. 한국 매체에 다니기 너무 힘들고 위기관리 한국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한국에서 위기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고 그 의뢰비탄 이제 제안을 들어서 제가 뭐 리스폰스로 모델을 하나를 개발을 해봤어요. 그 모델은 하나는 이제 저희도 ESG의 많은 속성들이 또 기업의 뭐 내부 구성원에서부터 소비자, 경쟁사, 협력업체까지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ESG에서 중요한 것들을 따오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그거를 하나를 정리하면 소셜을 중심으로 하면 사회성이라는 게 있다. 한국에서 중요한 사회성 지표라는 건 있는데 이 지표를 하나는 축으로 해보자 하고 또 하나는 그 쿰지의 그 SCCT 모델에서 나와서 결국 위기관리가 뭐 전략이나 이런 거에서 집행이 되지만 결국 그 위기 히스토리와 또 그 회사의 그간의 평판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히스토리와 평판을 체계화해서
계속 피드백을 함으로써 기업이 취약점을 파악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서 어떤 이슈에서도 이렇게 맷집이 커져서 흔들리지 않고 또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면 어떨까 하고 모델링을 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뭐 한 달 전에 제안을 받고 보름 전에 피드백을 했는데 꽤 관심을 갖고 더 디벨롭을 해라 하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위기 관리를 잘한다, 얼마큼 교육을 해야 된다, 뭐 매뉴얼이 어느 정도 디테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 정성적인 부분에 체킹도 돼서 그것도 내조가 돼서 반영이 되면 훨씬 더 그 결과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이 소셜 인덱스를 개발을 해보고 있는데, 소셜 인덱스가 뭐 그 내부의 인적 자원들, 직원들에 대한 것, 소비자에 대한 것, 지역사회에 대한 것, 경쟁사에 대한 것, 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빠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 평가하려면 사회 공헌이라든지 또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이것들을 추가해갖고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4가지 차원으로 다시 조합이 되더라고요. 노동환경, 공정성, 포용성, 그 다음에 그 공정기회 4가지의 개념으로 정리가 돼서 뭐 이 개념으로 해서 점수화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기관리가 됐건 아니면은 정부의 그 PR 사업에 성과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잘했어, 아니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피드백 하는데 보면 뭐 컨텐츠 몇 개 만들었고 쇼폼을 몇 개 올렸고 뭐 행사를 몇 개 했고 뭐 기사가 몇 건이 났고 이런 그 양적인 것보다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실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가치를 계량해서 측정하면은 실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개선이 있었고 또 네거티브가 많았고 또 앞으로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론은 없이 양적인 거에만 하다 보니 정부의 캠페인이나 또 위기관리들이 너무 형식적이 되고 또 질적인 체킹이 안 돼서 계속 발전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양적인 것보다는 본질을 개념화하고 또 체계화하고 개량화해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공공의 프로그램들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5년, 10년의 그 결과물들을 계속 비교 평가해서 더 발전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 이 주제를 갖고 생각을 해봤고, 이제 좀 그렇게 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는 발제하신 분들이 그 영역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거기에서 왈가불가 할 건 없었고, 덧붙여서 저는 그런 메저먼트의 문제와 또 이런 것들을 잘 개념화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발전하면 우리가 더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 같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ESG 매니지먼트 개발하셨던 회사였어요. 그러면 플래시마 일러드의 박영주 대표님. 네, 오늘 그 시간이 이제 새 정부가 소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저희가 해서 재난 대응도 좀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위기 관리에 대한 국가적으로 그런 체계도도 잘 갖추고 역량도 갖추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나 또 우리 경제 또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정책들을 이제 펼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획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앞에 그 세 분 그 발표를 드리면서 오늘 굉장히 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좋은 사례로 그 발표해 주셔갖고 너무 좋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이 새 정부가 이게 소통과 관련해서 크게는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들으면서 좀 요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구체적으로도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부분 하나 이제 마무리 드리면서 제 오늘 토론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과 그 잘 연결돼서 그 관계가 잘 구축돼서 소통이 이제 그 노이즈가 많이 끼지 않고 잘 제대로 그 전달이 돼서 공감이 돼서 각각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제자리에서 해주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 프레시만 힐러드에서 2019년에 이해관계자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오신 분들 계셨는데 교수님이랑 이해관계자 센터를 만들게 된 게 결국은 저희가 어떤 주제, 이게 ESG 여러 주제가 됐던 주제가 아무리 달라져도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그때 어떤 태도, 어떤 신뢰관계, 관심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관계자들의 역지사지하는 그 자세로 이런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애드보커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 센터를 열었고 이해관계자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들에 저희가 이제 원칙을 두 가지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해 당사자들 오늘 주신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정말 그 스킨 인 더 게임 내가 정말 이해 당사자로서 이해 당사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정말 그분들의 진정한 어떤 그 바람들이 잘 이제 공유되고 논의돼서 어떤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고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는 위원회도 많고 전문가분들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해 관계자로 어떤 참여하는 분들에게 또 책임의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울 인 더 게임 하는 자세로 이해관계자들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그런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 또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좀 그런 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요즘 FOMA라고 하잖아요. Fear of Missing Audience. 어떤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빠뜨리고 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미디어도 굉장히 파편화되고 이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는 포마 시대에 맞게 정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관계자들이 충분히 그런 책임 의식을 갖고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워낙 지금 그 AI와 뭐 여러 그 컨텐츠들 너무 많고 집중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복잡하고 그래서 이 복잡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 논의되는 과정을 이해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들이 계속 그 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소통 플랫폼, 이해 관계자의 관계, 그다음에 플랫폼을 그 주제에 맞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제대로 알고 어떤 정확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재난 대응을 하고 뭐 위기 관리 한다라는 거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재난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회복을 경험 못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큰 재난이 있을 때 이제 그 관계어 검색을 해보면 영국 같은 데나 이런 나라에서는 에이드, 도와준다, 뭐 나는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한다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약간 보상, 뭐 이런 어떤 키워드가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좋은 사회적 회복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또 많은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그런 많은 그런 위기 대응이나 재난을 담당하시는 리더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사회적 회복 경험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같이 갖고 이렇게 그 세 가지 축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가 요즘 더 중요해지는 게 이제 소프트 파워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 파워를 더 키우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떨어질 수 있고 위기가 이제 그 몇 단계 막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대응 역량, 또 이 커뮤니케이션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야말로 국가나 기업이나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또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형 자산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다라는 거를 공감을 하고 새 정부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오늘 그 세 분 발표도 들으면서 많이 했고요. 좀 구체적으로 아까 그 유 대표님께서 사실 많은 구체적 제안 해주셨는데요. 신 교수님께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전에 그 학계에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정말 정부가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사람들이 PR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는 것들이 뭔지 정말 제대로 어떤 과학과 그런 이제 사이언스 베이스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 그 아우르는 또 퍼블릭 어페어적인 퍼블릭 디플로마시적인 여러 그 커뮤니케이션의 전문성들을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는 주무부처도 되게 그 많은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 이 오늘 요번 며칠 동안 하는 포럼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부처의 장차관님들 그 다음에 그 대변인실 이쪽에서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관계 구축,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사회적 회복이라는 거를 가지고 부처별로 어떤 핵심 과제 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이제 뭐 이제 100대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처별로 뭐 작업하실 때 핵심 아젠다로 잡고 그 전문적인 전문가들과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상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아까 찾아가는 근데 전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돼서 그런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미리 갖추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유 대표님은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 말씀하셨는데 유 대표님 간단히 토론을 해주시죠. 먼저 역순으로 우리 박영석 대표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이 자리에 이번 행사를 우리 후원해 주는 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인데 관계관들이 이 자리에 좀 더 여기 많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대표님 말씀에 제가 이제 추가한다면 일주일 후면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첫 번째 지시로 모든 장차관이 아까 말씀하신 이런 홍보 마인드 갖고 해라 하는 거를 첫 번째 지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모든 부처가 끝나겠네. 어떻게 보면은 홍보라든지 소통의 중요성을 우리가 재인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정부가 실패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어떤 마인드나 이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인데 새 대통령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첫 번째 지시로 그런 걸 했으면은 모든 게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재영 대표님 말씀 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특히 어떤 이런 측정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소통 홍보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특히 우리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 소통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을까? 그 중에 하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그런 양적인 어떤 실적 중심에서 아까 우리 조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어떤 질적인 어떤 성장, 성과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가가 됐든 실행이 됐든 그런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옮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거버넌스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자, 제 말씀으로.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윤용이 그 변호사님께서 그린워싱을 말씀하셨는데 그 발표할 때 좀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 이름이 그린이거든요. 그래서 30대 후반인데 지금 그린워싱. 원래 그린은 색깔로 해서 그린이었습니다. 오해가 걔가 태어났을 때도 계속 나한테 이야기. 아빠 왜 이렇게 내 이름이 많아? 그린 못해. 그린 뭐야? 그랬는데 이제는 그린워싱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말씀 해주시죠. 일천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히 없는데요. 다만 이제 그 토론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또 배우게 되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언급됐던 것 중에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이런 장차관님들 비롯한 어떤 정책 PR에 대한 마인드셋, 그 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법 쪽에 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동의가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사실은 그 최근에 물론 이제 언론 뭐 포함해서 많은 이제 역사적 교훈으로 법률가들이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비판의 근저에는 법률가들이 뭐 검사 출신, 뭐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어떤 법률가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그 장점도 있지만 어떤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뭐 정치적인 어떤 양보와 협상에 대한 어떤 경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소통에 대한 어떤 경험들, 기본적으로 뭐 법원, 검찰은 좀 더 판단하고 좀 소위 말해서 갑의 위치에서 무엇인가 이제 듣고 이야기하는 거에 익숙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법 쪽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에 제가 바라보는 어쨌든 약간의 변화랄까 그것들을 언급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법 쪽에서 최근 어떤 이런 분위기 포함해서 어쨌든 이런 그 PR 소통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제 경험상 한 5년, 10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 로펌의 컨텍스트에서는요. 왜냐하면 로펌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만나고 소비자들한테 어필해야 되고 어떤 정책에 있어서 그 우리가 뭐 우리 강점이든 여러 가지 맥락에서 굉장히 많이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법 쪽에서 특히 로펌 또는 로펌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PR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발전하고 노력도 하고 많이 세련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보면 이런 어떤 이런 어떤 경험들이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어떤 이런 발전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고, 뭐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로펌의 업무 중에 약간 결혼 다르죠. 해도 또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로펌의 업무들이 전통적인 소송 업무라든지 단순 자문 의견서 이런 업무였는데, 최근은 사실은 로펌에 요구하는 것들이 토탈 솔루션이거든요. 토탈 솔루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법률적인 해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기업의 또는 오너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요즘 언급되는 것이 이제 리스크 관리, 언론 대응, PR 관리라는 측면에서 로펌에 전문가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더 나아가서는 로펌에서 너희들 내부 인력이 없으면 외부에 아웃소싱을 해서 전문가가 같이 솔루션 제공해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해결책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업무까지도 사실 최근에 로펌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일 수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다는 부분도 같이 한번 공유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로펌뿐만 아니라 3일 회계법인에서도 PR인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문 이름을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경영 컨설팅 회사들이 PR을 이렇게 싹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PR이 미티게이션 PR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영역이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더 커지고 미국 같으면 같이 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PR 펌이 발전을 더디어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발전을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진영주 선생님께서 ESG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난 위기 관리에도 쓸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SG는 이제는 시대 정신이 돼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지식 수준이나 성적으로 뽑지 말고 ESG 의식 수준으로 뽑아버리면 그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ESG 활용도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 재난 위기 관리에도 ESG를 사용하라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조재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ESG 수하고 매출 이익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다는 거 굉장히 좋은 자료를 갖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위기 관리, 위기 대응 시스템 잘 만들면 뭐하냐. 한 매니지먼트의 그 위기에 대한 수용, 인식도 그것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고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탑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다.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적 개념 그것만 중시하지 말고 질적 개념도 좀 강화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박영숙 대표님 말씀하신 거기에 새 정부의 어떤 정책에서 이제 소통에 노이즈가 없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노이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소통에 있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 같고요. 이해관계자의 태도하고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그 인식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회복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그 가슴이 아프고 많이 찢어진 상처가 많은 어떤 사회인데 이 사회적 회복이 차기 정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 파워고 그것은 그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말씀하시고 깊이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드디어 플로어에 마이크를 넘길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질문이나 짧게 해주실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그냥 마이크 없으면 네. 제가 첫날도 다른 어르신께서 우리나라의 PR 케이스스터디가 너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 연계해서 이 정책 PR 자격에서 정책 기자결정자들의 교육 등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100% 동감하는데 저는 조금 실천적인 측면에서 차기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 PR 학계하고 업계가 같이 해서
신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팔로우하는 중앙부처의 리더급을 같이 팔로우하는 어떤 이런 세미나나 모임을 계속 주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쪽에서도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감도 더 가질 거고 그 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획을 한번 이번 하신 것 같이 이어서 계속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 제안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회장님도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이정훈 대표님. 네, 우리 이준경 대표님 말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번 그 세미나장이 총론을 얘기한다면 결국은 또 강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많은 정책을 추진할 텐데 그 정책을 학계와 또 현장 법계에서 계속 팔로우 해가면서 같이 살펴본다면 아마 우리 사회적인 어떤 반영도 훨씬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PR협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선욱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PR협회와 PR학회가 올해 공동 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협회 학회의 어떤 존재감도 보여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이제 강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의미 있는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조 대표님 또는 박 대표님도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토론자로서. 네. 혹시 또 플로어에서 많이 없으면 마치려고 하는데, 네. 아니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는 분 있습니까?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내일 세미나 안 해도 될 정도로 결론을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나는 기분으로 흔쾌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 또 플로어에 참여해 주신 분 다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